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전세, 요새 계속 상승하고 있고 문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전세가 상승을 하면서 뭐 언론에서도 이제 사실은 전세가 오른 것은 거의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와서 몇 주 전부터 혹은 뭐 지난달 정도부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54주째 상승, 1년 내내 상승, 1억은 우습게 뛰네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뒤늦은 느낌이지만 어쨌든 강하게 좀 메시지를 뭐 여기 뭐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 던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얘기 조금 더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을 언론이나 혹은 이런 통계 이런 것만 보면은 조금 늦을 수 있어요. 나의 반응이. 물론 전세 쪽은 조금 더 실시간성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세 역시 조금 여러 가지 지표나 언론의 어떤 기사들이 후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전달 드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전세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지표가 없어요. 약간 다들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통계 지표들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다 같이 보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고 거기에다가 실제 현장 흐름까지 같이 듣고 참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의 지수만 가지고 KB만 가지고 혹은 부동산 원만 가지고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조금 크로스 체크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KB 전세가 지수, 그다음 부동산은 전세가 지수, 그다음에 실거래가 지수 요거 기준으로 셋 다 뽑아봤습니다. 근데 요 지수가 다 요 KB 지수 요런 게 아니고 제가 재가공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전, 최근 1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년 전을 100으로 놓고 얼마나 요 변화의 흐름이 큰지 요거를 쉽게 보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를 100으로 놓고 쭉 다시 그려봤습니다. KB 기준으로 보면은 23년 6월을 100으로 놨을 적에 가장 최근 지수인 24년 5월에 100에서 104까지 올랐습니다. 바닥은 99.7, 99.8이었는데 104까지. 그러면은 뭐 한 4.5%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전세가 4.5% 그렇게 많이 오른 건가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수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 특히 요 KB 지수나 부동산원의 매주 조사하는 요 지수는 굉장히 실제보다 좀 압축돼서 그러니까 오를 때도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덜 오른 것처럼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 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4.3% 올랐으면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한 10% 올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4.3%면은 4.5%이 정도면은 그렇게 적게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서울과 수도권은 이렇게 쫙 올라가는 요 그림이 보여지고 서울이 특히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죠. 그런데 반면 기타 지방, 그 다음에 6개 광역시, 요쪽은 지방은 광역시든 지방이든 다 오히려 작년 어떤 하반기보다 더 낮은 수준, 그리고 뭐 낮다기보다는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보다 오히려 광역시가 더 낮은 상황. 그래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수도권만 올랐구나, 서울이 특히 많이 올랐구나 이런 거를 KB를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원 지수로 봐도 사실 뭐 지방은 역시 작년 5월 대비해서 오히려 좀 약간 하락한 그런 흐름이고 요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쭉쭉 올라가는 아까는 4.3%인데 여기는 4.9% 약간의 차이밖에 없죠. 이 정도는 올랐구나. 지방은 뭐 보합이나 약보합 정도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많이 올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실거래가 지수가 이 매매 지수에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재계약건까지 심지어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전체 거래를 가지고 전체 진짜 실거래를 다 합쳐가지고 지수를 내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보합권일 적에는 굉장히 정확할 수 있고 변동성이 되게 큰 상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왜곡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봐도 지방은 좀 덜 올랐고 수도권은 많이 오른, 서울은 더 많이 오른 그런 흐름은 동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씩 다른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고 수도권도 그래도 올랐고 지방은 다 별로 오르지 않았다 혹은 약보합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단지 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요 22년 말에 급락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요때 임대차 3법의 한법이 시행되면서 부작용으로 급등을 하고 그때 하필이면 또 그 초저금리 시대가 겹치면서 21년에 급등을 하고
요 전고점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금리를 맞으면서 폭락을 하고 그때부터 쭉쭉쭉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최근을 봐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죠. 가장 최근을 봐도. 그래서 렉슬의 좀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작년 말에 뭐 한 13억 이제 갱신 제외하고 13억 5천, 13억 5천, 10억 뭐 12억 6,500 요 정도가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다 14억 중반 정도, 그러니까 약간 한 10% 정도 혹은 뭐 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급지 외에 이제 중급지 혹은 구축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서울에서 약간 외곽지에 해당이 되지만 굉장히 대단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단지인데 SK 북한산 시티도 저점 찍고 주주주죽 반등을 하는 전고점까지는 않았지만 많이 반등한 수준. 그다음에 약수 하이츠 여기도 굉장히 입지가 약수역 근처에 입지가 괜찮은 곳인데 대신에 90년대식 굉장히 구축입니다. 재건축은 안 되는 90년대식 이런 상황인데 구축도 폭락한 다음에 쭉쭉쭉쭉 거의 전고점까지는 안 갔지만 전고점 근처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 동일합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 역시 서울 못지않게 저점에서 폭락하고 쭉 상승, 폭락하고 상승, 폭락하고 상승 똑같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1년에 어떤 최저금리, 그다음에 임대차 3법 문제 등으로 인해서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고금리, 뭐 여러 가지 고금리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쭉 회복하면서 전고점까지는 안 갔지만 전고점의 근처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다. 요거는 서울과 경기 남부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기울기가 조금 남부에 비하면은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도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서울이나 경기 남부 대비해서는 조금 작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시장의 현황부터 일단 정리를 드리자면은 23년 초부터 전세가가 지속적인 상승 중이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큰 폭의 상승 중인데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지표를 크로스 체크해서 보여드렸듯이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 상승 속도와 지방의 상승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이라고 다 오른 건 아니고 다 많이 오른 건 아니고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데 대비해서 좀 덜 올랐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4년 흐름이 강한 것은 사실이긴 한데 사실 약간 언론에서 과대포장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렇게까지 뭐 전세 대란이나 뭐 전세 급등 뭐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조금 정확하게 좀 현황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대로 계속 지속이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문제는 25년부터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이 공급 부족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 25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6년, 27년이 되면 더 강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강한 전월세가의 상방 압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것까지 같이 보시면서 현재 상황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월세 상승 대체 왜 올랐을까를 한번 분석을 하면은 여기에서 추후 전망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금리입니다.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에서 쭉 내려왔죠. 23년 초부터 전월세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23년 초에 엄청나게 고금리, 22년 말부터 23년 초까지 엄청난 고금리였는데 쭉 내려왔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는 전세가 상승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3.7대 요렇게 3.7대 그리고 뭔가 우대 금리를 받으면은 3.6대까지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4%가 넘어갑니다. 서울도 4%가 넘어가고 수도권은 4.9%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세로 안 가고 전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돈을 내면은 집주인한테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임차 주거비가 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비교를 해서 판단했을 적에도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게 주거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전세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반등이 되게 센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23년 초의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급락했을 적의 전세 가격이
과도하게 낮았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고금리의 그런 특별한 상황이 시장의 가격을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하는 것은 약간 회복의 차원, 회복의 차원에서 시장이 흘러가는 것이지 굉장히 뭔가 시장이 굉장히 강해서 세다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냥 23년 초에 전세 가격이 너무 낮았다. 일시적으로 너무 낮았다. 그래서 회복하는 거다. 이런 측면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는 전세 거래량, 서울시의 전세 거래량, 월세 거래량을 나타낸 거. 여기 맨 밑에는 매매 거래량이고. 요 나타난 부분인데 요거를 2017년 거부터 뽑을 수 있는데 역사상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 기간 중에는 처음으로 유일하게 요 시기에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었어요. 사람들이 전세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데 수요자들은 월세를 찾은 거죠. 전세자금 대출 금리 너무 낮고 자금을 동원할 어떤 여러 가지 금리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낮은 게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신용대출이나 여러 가지 금리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큰 자금을 넣는 전세를 찾기보다는 월세 수요가 굉장히 높으면서 보시면은 요때 유일하게 월세 거래량이 더 많았고 이때도 거의 월세와 전세 거래량이 비슷했죠. 그러니까 매물은 계속 있었어요. 매물은 계속 있었는데 수요자들이 월세를 찾고 전세는 찾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했던 그런 시기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시적인 영향으로 인한 굉장히 너무 낮은 그런 가격이 형성되어서 그거보다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적은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에 입주하는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역대급으로 정말 물량이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한 여름까지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오를 것 같다는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 적은 입주 물량이 24년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사실은 23년 8월부터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4년 8월부터는 강남의 DH 퍼스트 아이파크 개포에 그다음에 서초의 원베일리 요 두 개 단지를 제외하면은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에 굉장히 공급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요 동남권을 제외하면은 서울의 역대급 공급 부족은 23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그다음 지금을 지나서 내년 10월까지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요 서울의 전세가 상승이 동남권은 요런 물량들, 그다음에 강동의 일부 물량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 동남권 같은 경우는 전세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도심권, 서쪽이 좀 더 큽니다. 전세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물량과 관련해서 추후의 상황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 올해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긴 한데 제가 뭐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둔촌주공 입주부터는 서울시에 약 1년 정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동쪽에 많아요. 동남권에도 많지만 동북권에도 많아요. 뭐 이문, 휘경, 뭐 장위 이런 데 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량 문제는 서울은 24년 말부터 해결이 된 거를 넘어서 굉장히 물량 측면에서는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 이것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을 제외하면은 광명 정도의 물량이 많고 나머지 수도권에는 내년도에 입주가 적고 내후년도엔 더 적고 이러면서 전세가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빌라 포비아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입법의 영향 요게 상승의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빌라에 전세 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B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70%까지 올랐죠. 22년에는 55% 정도였는데 70%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심하고 전세를 사는 걸 피하고 월세 거래량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전세를 기피한다는 건데 전세를 기피하면서 월세로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파트로 빠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의 수요가 아파트 전월세의 수요로 옮겨가면서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규제 설명할 적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상승장에서는 재계약이 많아졌어요. 재계약이 많으면서 물량이 잠기죠. 물량이 잠기면은
신규 전세 수요자들이 적은 물량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요 5가지 요 영향이 지금 전세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전세가에 영향을 끼칠 요소, 요거와 앞서 분석한 전세가 상승의 원인을 같이 판단을 하면은 이제 시장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요소로는 이제 임대차 입법 4년차 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4년 8월이면은 이제 임대차 입법 4년차가 돼서 요거에 따라서 전세가가 급등할 거다. 왜냐면은 기존에 좀 싸게 살았던 갱신 청구권 써서 싸게 살았던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급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거는 좀 사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큰 상승 압박을 주지 않을 것을 넘어서 만약에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오히려 하방 압력, 이것은 2년차 때에 이미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갱신권을 써서 좀 저렴하게 거주했던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는 건 맞는데, 반대로 그분들한테 임차를 줬던 매물들, 전월세 매물들도 시장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매물들도 나오고 수요자도 나와요. 보통 이렇게 매물도 나오고 수요자들이 많이 나왔을 적에는 시장은 하락합니다.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게 요 얘기가 2년차 때 이미 임대차 입법 전세 대란 썰, 요때 요게 크게 요 이론이 완전 깨지면서 드러났거든요. 저는 이때도 매물이 오히려 공급이 되는 게 더 영향을 끼치면서 전세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오히려 임대차 3법 2년차 요때 전세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공급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 수요자가 많이 나오니까 전세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요자도 시장에 나오지만 매물들도 시장에 나오고, 이 매물들은 빨리 전세를 빼서 내 레버리지를 채워야 하는 매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공급이 쏟아져 나오는 게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폭락이 나오진 않아요. 2년차 때는 폭락이 나왔는데 4년차 때도 폭락이 나올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임대차 3법 2년차 때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그 4년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차이가 컸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24년 8월이 4년차인데 20년 8월, 그러니까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면 24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금의 전세 가격, 그 다음에 4년 전 20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전세 가격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야 시장에 큰 변동이 옵니다. 큰 차이가 나면은 우르르 재계약이 되거나 혹은 우르르 재계약이 안 되거나 이러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거든요. 수요자들이 우르르 나오고 매물들이 우르르 나오면서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4년 전과 전세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약간 더 높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재계약 어떤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면서 수요자들이 막 우르르 시장에 쏟아지고 어떤 매물들도 우르르 쏟아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예상하는 것처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고, 혹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저는 2년차 때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하방 압력이다, 이거는. 근데 하방 압력이긴 하지만 과거와의 전세 가격 차이를 봤을 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절대 상승 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방 요인이지만 큰 요인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어요. 한번 지켜보시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속되는 입주 물량 부족. 요거는 적어도 앞서 강조드린 대로 둔주 전까지는 서울은 계속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할 거예요. 앞으로 몇 달 남았죠? 몇 달. 적어도 9월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8월 말까지는 지속 상승. 요 입주 물량이 굉장히 압박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동쪽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금리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하반기 9월이 될지 7월이 깜짝할지 11월에 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 미국과 한국 동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미국은 2차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 가시화가 되면은 채권금리 떨어지고 실제 대출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면서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출금리,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당연히 전세가 상승에 압력을 준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갭 투자 증가.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하진 않죠. 근데 시장이 최근에 반등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갭 투자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특히 경기권 같이 서울이 아니고 경기권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가 증가하면 오히려 전월세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갭 투자가 증가한다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 같고 아니면 나쁜 현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월세 차원에서는 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전월세 매물을 공급해 주는 게 오히려 안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대책. 요거는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나온다라고 하고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 관점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민간임대, 뭐 기업형 민간임대 뭐 요런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이 나올 것 같고 당장 규제를 뭐 빵빵 때린다든지 어떤 뭐 혜택 인센티브 이런 거 빵빵 때린다든지 그런 상황은 별로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상생임대 지금 하고 있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뭐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기존에 조금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규제를 연장한다든지 뭐 기존에 있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 규제들을 폐지 추진한다든지 임대차 입법 같은 거. 근데 그거는 추진을 할 뿐이지 될지는 뭐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전세 대책을 검토를 하겠지만 사실은 단기적으로 특별한 효과를 낼 만한 정책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좀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도 단기적으로 당장 올해 혹은 뭐 당장 1년 내 이런 영향을 끼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조적 정책은 필요하지만요. 그래서 5번은 물론 전세 대책이 나오면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5번보다는 1, 2, 3, 4번 체크해 보시고 특히나 2, 3번이 현실적으로 당장 몇 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부분이니까 3번 같은 경우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체크해보고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5번보다는 1, 2, 3, 4번이 더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특히 2, 3번이 당장 몇 개월 동안에는 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말부터 지속되는 한 1년 정도 지속되는 공급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특히 동쪽 같은 경우에는 좀 전월세 안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분 참고하시고 요 말씀드린 요 요소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시고 요 요소들을 앞서 설명드린 어떤 원인 분석 이런 것들과 같이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전망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은 전세를 살지 전세를 어떻게 구할지 혹은 뭐 매매로 전환을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세 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드렸고 추후 전세 대책이나 또 관련한 어떤 변화들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또 분석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